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9%포인트 넘게 상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소장입니다. 자, 서울아파트 계약갱신율이 임대차 3법 이후에 57%에서 78%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하셨는데, 뭐 임대차 갱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임차인이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존 임차인인 거죠. 기존 임차인은 한 1.5년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거주기간이 좀 더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신규 임차인은 아주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와 동사를 보죠. 임대차 3법을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어떤 실제로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우려했었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이 뭐 생각했던 것들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어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한다거나 완화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드러냈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분명히 폐지해야 될 악법입니다만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불과 1년 만이기 때문에 이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차 3법은 제가 볼 때 현 정부 내에서 뭔가 완화가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임대차 3법에 대한 완화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약간 말장난 같지 않아요? 한 번에 이해 안 되시죠? 판례들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단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 법을 지킬 텐데 지금은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법은 딱 그 자체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고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돼요. 지금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판례 등을 통하지 않는다면은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굉장히 미비한 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이에요. 이런 것들은. 임대차 3법을 한 다음에 분쟁위원회를 바로 만들어. 분쟁이 날 걸 예상을 했나? 그 분쟁이 10배 정도 는 거 아시죠? 법 쪽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막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임대차법에 대한 소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쳐낸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기도 바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명확성이 없으면 유권에서도 계속 얘기할 때마다 틀리고 이렇게 해석되나 저렇게 해석되나 지금 법리적인 그 싸움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기 전에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일단은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은 뭐 소송으로 잘 해결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이런 식으로 입법하면 절대로 안 되죠. 전 국민이 해당하는 것도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 법을 판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법이? 예? 법이 명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법원을 찾아가서 하는 거지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판례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 사실 지금 전부 다 불확실한 겁니다.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1, 2개월 선행하는 수급 등형 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과 수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주 연속 초과 수요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초과 수요가 완화된다. 여전히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이제 100 넘으면 초과 수요잖아요. 기존에 110이던 게 108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소가 수요가 되죠.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100원 올랐던 거 이번 주에 80원 올라간다는 얘기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통계자료 나오는 거 뭐 기관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거의 9%포인트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반기에 10% 정도 올라간다면 거의 1년에 20% 오르는 거면요. 2020년 못지않은 내지는 그 이상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18년도 엄청 올랐네. 말도 안 돼. 19년도 더 올라. 20년 막 미쳤어. 21년은 그거를 또 뚫어요. 상상도 못할 지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죠.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되게 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거 우려는 사실은요. 5년 전, 6년 전부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사실상. 네. 우려를 제기한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2012년, 13년도부터 나왔던 그 전부터 물론 나왔지만 최근으로 잡아도 정말 최저점인 시점에서도 뭐 더 이상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L자형 뭐 구조가 된다.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참고는 하되 깊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비드19, 코로나19 기간 중에 집값이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가 지적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뭐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다 유동성이에요. 펀더멘탈이라든가 내재 가치 따지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코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판국에 몇몇 기업 빼놓고는 굉장히 다 어려운 시국인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왜 다들 올라요, 이런 것들이? 현금 대비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내재 가치가 올라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재 가치를 표시하는 건 뭐예요? 돈, 현금인데 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강남의 집값이 30억씩 40억씩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고급으로 지어서 뭐 다이아몬드로 지었나? 내재 가치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에요. 근데 뭐야? 희소한 가치가 있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두는 거잖아요. 돈으로 갖고 있느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 판단으로 하는 거고 이런 판단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원가가 얼마인데 뭐 거기가 그렇게 비싸니 뭐 시멘트 덩어리가 비싸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 여러분 투자가 안 돼요. 경기가 어려운데 주식을 지금 사도 돼. 이런 생각하는 것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생각에서 깨우치지 못하시게 되면은 계속 그 자산시장 이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내 자산과 투자를 적절히 잘 배분할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한 짓입니다.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 예를 들어드리면은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은행에다가 1억 넣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1억 갖고 돈을 찾았더니 사탕 하나 사 먹고 끝나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계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뭐 영끌해 갖고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을 뭔가 자산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비단 부동산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주식과 뭐 제가 뭐 감히 언급드릴 수 다른 그 재테크 상품과 언급하는 거는 주제 넘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안전자산이라는 선호가 객관적 인식으로 인해서 표시된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굉장히 좀 권해드리고 그 정도 자금이 없다 그러면 주식을 하거나 최소한 그런 식으로 뭐 펀드를 하건 뭐 채권을 하건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자산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만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질 삶을 살 수도 있다고 감히 조언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